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불이 난 지 이제 40시간이 되어 가는데 아직 꺼지질 않습니다. 실종 상태인 소방관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 시간 상황부터 알아보고 왜 이렇게 진화가 더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갑니다. 홍익표 기자. 자, 지금도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새벽 화재가 시작된 지 38시간이 넘었는데 제 뒤론 여전히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물류센터 외벽은 거의 뜯겨져 나갔고 그나마 남은 뼈대도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립된 소방관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는데 산발적인 불꽃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동원된 소방 인력 450여 명, 무인 방수포 같은 장비도 190여 대 투입됐고요. 한때 물이 부족해서 2km 떨어진 소화전에서까지 물을 끌어올 정도로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인 끝에 오후 4시쯤 겨우 큰 불길을 잡은 겁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거대한 물류센터의 외벽을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내부 진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붕괴 위험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질 못하다 보니까 구조대장 수색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당초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전문가들과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건물에 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뜨거운 화염에 일부 기둥까지 주저앉으면서 안전 진단조차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저 한 복판쯤에 HBM이 약간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요. 붕괴된 게 아니고 약간 휘어서 내려앉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MBC 취재진이 드론으로 촬영한 물류센터 옥상인데요.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철제 구조물이 휘어져 내려앉은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건물 내부 열기도 여전합니다. 오늘 밤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계속 물을 뿌려서 이 열기를 빼는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안전 진단은 내일 아침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 고립된 소방관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불이 시작된 게 어제 새벽 5시 반, 아침만 해도 불길을 잡았다 했고 실제로 낮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연기만 피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질 무렵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거대한 불길로 커졌고 어젯밤 사이 지상층은 탈 건 모두 타버리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축구장 15개 면적에 빼곡하게 쌓여있던 상품과 포장용품이 불쏘시개가 된 건데요. MBC가 입수한 도면을 통해서 김건휘 기자가 이번 화재를 분석해 드립니다. 어제 새벽 5시 20분쯤 이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2층 CCTV 영상입니다. 철제 선반 윗부분에 있는 콘센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금세 불꽃이 일어납니다. 전선과 콘센트가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그 전선과 콘센트 간에 접촉 불량이 생기면 전기 불꽃이 많이 일어납니다. 16분 뒤 신고가 접수됐고 2시간여 만에 초진에 성공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만인 오전 11시 반쯤 불길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선반에서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잔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어제 저녁 6시 반쯤부터는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빽빽하게 선반이 들어차 동선이 복잡한 물류창고의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가 지연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물류센터 지하 2층 도면입니다. 넓은 창고 시설엔 철제 선반들이 다닥다닥 줄지어 서 있고 이 선반들 사이 통로와 빈 공간들에도 물건들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해 소방관들이 진입하는 것도 힘겨웠던 겁니다.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지게차로 들어와서 종류별로 구분하기 전까지는 그 통로에 적재할 수도 있거든요. 미로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미로책에 나오는 그런 미로를 연상하시지 말고. 게다가 쌓인 물건들에도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시커먼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조차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소방대가 그 내부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앞을 보기도 힘들어요. 앞도 안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중 한 곳인 이 물류센터에 잘 타는 물건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다 보니 화재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반 일일이 거기에는 5만 가지가 다 있으니까 타는 제품도 있고
비닐도 있고 옷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기름 종류도 있잖아요.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게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지만 소방당국은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경기도 광주 소방서 소속의 김모 구조대장은 지하 2층에 고립된 지 하루가 훨씬 지났습니다. 늘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진입해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꼭 생존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 소방서 소방관들의 장비약, 방화복과 소방 헬멧 등 장비가 빼곡한 다른 칸과 달리 119 구조대장 김모 소방경의 이름이 적힌 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물류센터 지하 2층에 들어갔던 김 대장은 불길이 다시 치솟아 긴급 복귀 명령이 떨어지자 다른 동료 4명을 먼저 내보내고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이 탈출하는 과정에 그 아마 구조대장이 인솔에서 나오다가 대원들을 먼저 앞세워 내보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지 이미 32시간. 소방당국의 용어는 고립에서 실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든타임도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실종으로 이제 그 단어의 그 어떤 선택을 바꾼 것뿐이지 내용 상황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김 대장의 동료들은 그를 늘 험한 현장에 앞장서 들어가는 대원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으로 확대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확인한 다음에 직원들을 올려보내서 그 활동을 하게 하고 그랬었죠. 특히 작년 또 다른 물류창고 화재 때는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3kg이 넘는 공기통을 어깨에 맸습니다. 복직한 지 한 일주일 내에 있을 거예요. 이 공기 호흡기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대원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들어갈 수가 있냐. 김 대장이 근무하는 광주 소방서 입구 액자에는 살아서 돌아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화마와 맞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은 그가 무사히 귀환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좀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걸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쿠팡 노동조합은 예고된 화재라고 주장합니다. 전기 설비 위에 잔뜩 쌓인 먼지만 봐도 그렇단 겁니다. 특히 회사가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시킨 탓에 화재를 더 일찍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물류센터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평소 물류센터에서 정전이나 소방시설 오작동 같은 일들이 벌어져도 회사 측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동할 때 이거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냥 이래라, 조용히 있어라 이런 이유면서 그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빨리빨리를 강조하던 쿠팡에서 화재 신고는 예외였습니다. 화재 당일 새벽에도 일용직 직원이 불이 나는 걸 최초로 목격했지만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다른 물류센터 동료에게 신고 시간인 오전 5시 36분보다 10분 먼저 불꽃을 봤지만 휴대전화가 없어서 관리 직원에게 먼저 알리느라 신고가 늦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안에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없어 각종 사건 사고가 나도 대처가 늦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안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실제로 할 수가 없죠. 일단 뭐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관리자가 119에 전화하는. 청소엔 신경을 쓰지 않아 곳곳에 먼지와 포장재 더미가 쌓여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거기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작업하는 게 우선이지 쓰레기 서비스로 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코를 풀거나 그냥 그러면 항상 늘 시커먼 게 나왔던 것 같아. 실제로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넉 달 전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소화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무려 100가지가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작업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날까 봐 전화 반입을 막은 것이고 청소 불량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말부터 50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18세에서 49세까지 예약한 순서대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총 4종류의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정 백신을 겨냥해서 예약을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 순서가 밀릴 수 있고 예약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50대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둘 중 하나를 접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50대는 7월 중순부터 예약이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8월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4종류의 백신이 계속 들어옵니다. 따라서 8월 중순 접종이 시작되는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경우 백신 수급 상황을 봐가며 맞고 싶은 백신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이자 백신을 맞길 원하는 사람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접종 예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해선 안 되며 어떤 백신이든 가급적 빨리 접종하는 방향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이 몰릴 경우 접종을 못하고 아예 순번이 9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시기가 결정되다 보니 초기에 예약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 등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예약이 가능한 요일제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백신 예약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되면서 백신이 4가지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희귀혈전증 부작용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심한 두통과 구토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으란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그동안 교차 접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던 정부가 한시적으로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교차 접종이 오히려 예방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교차 접종을 이미 허용하거나 우선 권고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박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에 한시적으로 교차 접종을 허용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백스 물량 도입 시기가 이달 말에서 7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백신 도입 일정에 따라 2차 접종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고 교차 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최소 6개 나라에서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교차 접종한 결과 면역 효과는 좋고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교차 접종을 했더니 중화항체가 7배 더 증가했고 경미한 부작용 사례는 1.7%에 그쳤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독일의 임상시험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만 2차례 접종받은 사람보다 2차에 화이자를 교차 접종한 사람의 면역 반응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교차 접종 허용을 넘어 교차 접종 우선 권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차 접종이 기존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지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자기가 맞았던 백신을 3차, 4차 이렇게 맞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효과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도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인데 앞으로 모더나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연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차 접종을 8월 이후에도 허용할지 여부를 백신 수급 상황과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분석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8개월 만에 놀이공원을 다시 개장했고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키마우스 등 만화 주인공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손님을 맞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작년 10월 문을 닫았던 프랑스 파리의 디즈니랜드가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아이열은 할 것 없이 다시 찾은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parce que moi je suis infirmière, donc ça a été une année très difficile et que du coup, voilà, pouvoir se retrouver ici avec mon fils, c'était super. 작년 11월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400명대까지 떨어지며 봉쇄 조치를 푼 겁니다. 놀이공원 등 혼잡한 곳이 아니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고 오는 20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됩니다. 흥에 겨워 거리에서 춤을 추는 런던 시민들. 100일 만에 봉쇄가 풀려 야외 식사가 가능해졌고 광장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상황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한때 10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평균 확진자는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염력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식당 영업 재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영향이 컸습니다. The Delta variant now accounts for over 90% of cases across the country. We know the Delta variant spreads more easily. 성인의 8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변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가을이 되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려 완전히 회복됐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재감염 우려가 크다는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 연구진은 대유행 초기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이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민간 택배업계에 이어서 우체국 노사의 협상까지 타결이 되면서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던 우체국 택배노조. 배송 업무 외에 덤으로 떠하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습니다. 20-30kg짜리부터 작게는 1kg짜리 소형 속배까지 다양하지만 약 3,000개 정도의 택배 물량을 일일이 우리 택배 기사들이 손으로. 하지만 사측에 해당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 전담 인력 확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마지막 날. 우체국 택배노사는 택배 노동자들을 내년부터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민간 택배업계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분류 인력을 단계별로 대폭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최대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것도 민간 택배 노사의 합의 내용과 같습니다. 각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출해낸 소중한 결과이고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분류 인력이 충원되기 전 분류 작업에 참여하는 택배 노동자에겐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로써 민간 택배업계에 이어 우체국 택배노사의 협상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일주일간의 파업을 통해 분류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로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택배사들은 택배비 170원을 인상해 이 중 150원을 분류 인력을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원을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산재보험에 쓰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다음 주 초 협약식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렸죠.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 전체 의원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부세나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자, 투표에서 결정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4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민심을 참아야 한다. 아니다. 부자 감세를 막아야 한다. 찬반 입장이 팽팽해 결국 찬반 표결까지 갔는데요. 표결에 붙여진 안은 현재 9억 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 공시가 기준 11억 원 정도로 상향해 고가주택자 상위 2% 정도에만 물리자는 당 부동산 특위의 안이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결과 이 종부세 2% 특위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충분한 다수 의견으로 넉넉히 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 추진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확 줄어들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습니다. 종부세 말고도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이안도 가결돼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 2% 안과 양도세 기준 12억 원 상향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와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던 방안에 대해선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투표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대선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는 결정을 못 내렸다고요. 네, 당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또 미뤄졌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 60여 명이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당 지도부는 주말 사이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며 최종 결정을 다음 주 초로 다시 미뤄놨습니다. 송영길 대표, 종부세 논란은 일단 넘겼지만 경선 연기 여부 결정이 또 한 차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메시지 창구를 하나로 하기 위해 선임한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직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전원 정치의 한계를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던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빅텐트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월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후 민심 투어를 거친 뒤에 입당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반 만에 윤 전 총장 측은 다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중앙일보와 인터뷰까지 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이 대변인의 전언을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대변인을 선임하고도 오락가락 메시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조만간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막론. 국민의힘 측은 현행법상 공직사퇴 90일 뒤부터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던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면서도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대선 출마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만들어진 건 2003년인데 등록된 건 2016년, 한마디로 새 것처럼 위장한 고물이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 기사 성모 씨가 숨진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크레인 쇠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무게 130kg의 후크가 떨어진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크레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3톤 미만인 소형 타워 크레인으로 건설기계 등록부에는 2003년 1월 국내에서 제작돼 2016년 8월 등록된 것으로 나옵니다. 국토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소형 크레인 내구 연한은 단 7.9년인데 사용 가능한 기간을 훌쩍 넘긴 크레인을 공사장에서 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연식 위조가 됐어요. 이런 크레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가 대행업체를 통해 사고 크레인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쇠줄 일부가 끊어져 있어 새 것으로 교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와이로프를 구성하는 철사가 끊어져서 저희 검사원이 부적합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12mm 굵기의 쇠줄이 또 끊어졌고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 검사를 했는데도요.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돼서 사업성질로 가는 거. 경찰이 공사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 시공사 측은 성 씨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줄다리기를 이어갔던 검찰의 업무체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이 빠졌고 옛 특수부라 할 수 있는 반부패 수사부서가 한 곳 더 부활했습니다. 양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더욱 줄어든 겁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존 6대 범죄는 전담부서가 담당하되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는 일반 형사부도 맡을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에서라도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 기조를 한층 구체화한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당초 개편안에선 크게 후퇴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일선지청의 직접 수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승인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서울, 대구, 광주 세 곳에만 남겼던 반부패 수사부서도 폐지 20개월 만에 부산지검에서 부활했습니다. 김호수 총장 등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대폭 수용된 결과지만 수사권 개혁의 틀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라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검찰청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보안 수사나 재수사 요구 등 이른바 사법 통제를 담당할 부서입니다. 부적절한 수사 관행 등의 논란으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없어졌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비직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으로 살아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부장검사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광주의 철거 현장 7곳의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동구청 기후환경과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된 문서들을 상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나요? 혐의 입증한 자료도 압수하신 건가요?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성면 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체 작업 같은 거 할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잘 하는 거, 적정한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담당한 거고요. 성면 해체 공사는 당초 재개발조합이 다원 ENC에 발주했는데 다원 ENC는 다시 백솔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는 이렇게 철거된 건물들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잔해 사이사이에서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재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성면이 일반 폐기물과 같이 처리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말했다가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다고 말을 바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질타가 터져나왔습니다. 원청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정부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원청이 몰랐다고 하면 이 불법 하도급 책임 안 져도 됩니까? 또 건축물 해체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측량자 이름은 홍길동으로 한겨울 기온은 영상 25도로 적었는데도 광주 동구청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계획서를 누가 보시긴 합니까? 구청장님? 예, 담당 직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게 그대로 왜 통과가 됐을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재개발 현장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광주시는 오늘 철거 현장 7곳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고속도로 휴게소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봤더니 서울 지하철 9호선 먹튀 논란을 빚었던 맥쿼리 자산운용이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마장 휴게소, 2013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부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호두과자 가게, 커피숍 모두 불이 꺼졌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에도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휴게소 한쪽 벽면엔 정상 운영이 불가해 휴업을 결정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폐쇄해버리면 또 다음에 한 30km 더 가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휴업 배경은 임차료 분쟁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휴게소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운영회사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겁니다. 마장 휴게소는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2017년 맥쿼리가 휴게소 건물을 인수하면서 도로공사와 21년 동안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맥쿼리는 다시 휴게소 운영회사인 대보유통에게 건물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약 구조가 문제입니다. 매출이 오르든 떨어지든 맥쿼리는 최소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지난해 기준 40억 원, 매년 3%씩 인상됩니다. 운영회사와 도로공사는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지만 맥쿼리는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건물 사는데 600억 원 투자해놓고 21년 동안 1,100억 원을 전혀 손해볼 위험 없이 챙기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휴게소 장사가 잘 안 돼 운영회사는 3년 동안 120억 원 손실을 냈지만 맥쿼리는 126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맥쿼리가 한국에서 장사하는 수법은 늘 비슷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 역시 적자가 나도 서울시가 매년 최소 8.9%의 수익을 보장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3년 맥쿼리는 6년 만에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9호선에서 손을 뗐습니다. 맥쿼리가 한국에 투자한 사업은 이것 말고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구간, 인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용인 서울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등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은 30년 수익 보장 계약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도 또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장 사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자신의 첫 공식 메시지에서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당대회에선 최대의 주적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고 2달 뒤인 3월엔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관계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전으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란 말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대화에도 준비돼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당 중앙위 회의를 계기로 한미 공동성명 발표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나왔습니다. 또 최근 국제적인 변화 환경에서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높이고 유리한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해왔던 그동안의 대외 정책의 변화도 암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화를 언급한 부분이 향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다.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성김 대표는 오는 21일 한미일 등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는 같은 대학교 학생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있던 학생 4명이 숨졌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남 순천시 용당동의 한 도로를 흰색 승합차가 지나갑니다. 같은 시각 맞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옆부분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승합차 앞부분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 파편들 그냥 도로변에 다 이렇게 튀어 있고요. 환자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심폐소생했는데 그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생 6명을 태운 승용차는 이 도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이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22살 A씨가 몰던 승용차에는 같은 대학 선후배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넘겨 타다 보니 뒷좌석에 앉은 4명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승용차 앞쪽에 탔던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합차를 몰던 50대 남성도 부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비에 젖어 미끄러운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되돌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온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과속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고를 낸 차량이 술집 앞에서 6명을 태우고 출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가운데 여자 선수들만 출전권을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복싱인데요. 남자 선수들과의 스파링에서도 밀리지 않는 오연지, 이매지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자 선수로는 가장 먼저 올림픽 티켓을 딴 이매지. 비슷한 체구의 남자 고등학생 선수를 상대로 펀치를 주고받다가 주무기인 왼손 스트레이트로 상대 얼굴을 강타합니다. 힘에서 밀리지 않는 강력한 펀치력에 링밖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3분, 3라운드의 스파링. 이매지는 개운하다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선수들보다는 힘도 세고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점수하면 5대 빵 아니. 이게 계속 꽂히니까 졌습니다. 3차례 도전 끝에 올림픽 링에 서게 된 오연지는 어제도 남자 선수와 맞붙다 눈을 다쳤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스파링에 나섰습니다. 두 선수 모두 1년 전에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지만 코로나로 대회 자체가 없다 보니 선수촌을 벗어나 남자 고등학생들과 스파링을 해야 하는 상황. 실전 감각을 위해선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3번밖에 못 하는데 그중에 하루를 빼기가 조금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남자 선수들의 전원 탈락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오연지와 이매지. 제 꿈의 무대이고 간절했던 올림픽인 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 올림픽에서 후회 없이 경기하고 오고 싶습니다. 여자 복싱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스포츠 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가 화려한 시범단 공연과 함께 전북 무주에서 4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그쳐도 하늘 표정이 종일 꾸물꾸물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 동안 비 소식은 비켜가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에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또 미세먼지도 쌓일 틈 없이 대기 중에 공기 순환이 원활해서요. 공기질도 내내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대기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해가 지는 밤 시간대에는 서늘함이 감도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방과 경기 서부 내륙 그리고 충남 내륙에는 약하게 이슬비가 지나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과 부산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초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